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이 토론회에서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수가 아닌 소유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원 측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대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인 기자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이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 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등 이 3대 의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 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의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후폭풍은 이튿날인 오늘도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오 시장의 석고대죄와 즉시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초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 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창고기에 대해서 펑 하고 나섰어요. 그 하면서 막 말씀대로 주위에서 막 119 난리 난 거야. 그 한 사다리에 저어서 이제 펑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2사람이 쓰러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 있었고 탈실에 연기 났었고요. 그 누워 계시는 아주머니 몸에 가슴 쪽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 손을 내려가니까 CCTV 제압을 바꾸고 보는 거야. 이미 경비가 순천 정문 도중에 이거 들어와서 뗀 거니까.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낮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남성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다급하게 골목길을 뛰어가는 여성을 남성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뿌리치는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휘두릅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골목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낮 1시 반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10대 A군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이곳에서 주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 동네가 날아갈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방에서 맨발 보고 뛰어나가 본 거죠. 누르고. 경찰은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에 두 사람 사이 112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피습 사건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제 가리질에 넘어져서 놀래죠. 지금도 이상하다는데 어머 왜 다리가 부들부들하지 그랬구만. 너무 무서워. 더울 사람이.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 수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 수사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의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검토한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변호인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에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공개하고 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 경정 측은 수사 보고서 작성 당시 강간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팀에 검토 경위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성적 목적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Only response to the way they've treated our farmers and our people.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란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제주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밤에도 시민들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네, 시원한 용천수가 나오는 제주 쇳돌이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심한 열대야에 밤피서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지난 지금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용천수는 수온이 평균 16도 정도여서 시원하다 못해 차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용천수에 몸을 담그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어른들도 발을 담그고 벤치에 앉아 시원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운영은 끝났지만 백사장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한여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이 깊었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제주는 27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16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도 끝나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더운 밤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를 해서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은 보유세, 그리고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네. 주목을 하셨습니까?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예.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그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일주일에 2,000건이 넘게 총 합은 지금 한 뭐 6,000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그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예.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사실 예. 이 사이트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이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예.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송 대변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는 일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왕에 토론회를 하면서 좀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답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는 일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공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서울에 빈 땅이 없다. 그런데 그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니 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조차 더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2006년 종부세 시행 2년 차에는 그 기준 공시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세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1%가 상승했어요. 그때까지 연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했는데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는 결국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니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대, 40대가 어떻게든 영끌을 해서 매매 시장에 악착같이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총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보유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급 문제, 그리고 전세 대출 문제인데 일단 이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관심들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폭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인상. 그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인상 기조라는 게 정책실장이나 기타 등등 정부 입안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모두의 가장 큰 화두로 끌어낸 것이 일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던 그런 전례가 바로 이웃국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이제부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터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도 집값이 계속해서 연일 또 이 상승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이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공급대책 재개발 재건축 말씀 주셨지만 아마 그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성장 전략에는 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유세,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로는 낮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세라는 게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저항감이 상당히 큰데 이 보유세를 해외와 그 수준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는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밝혔지만 다만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1가구 1주택. 다만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정말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인지 이런 부분도 다 선별해 내겠다라고 보관이 나온 부분이 있고 또 투기성 부분이 너무 명확하면은 그거는 세금으로 어느 정도 그 심리를 좀 잦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요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법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실상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확보가 되느냐, 그렇게 넓게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 효과라는 건 제한적인 거. 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그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매우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태릉가, 성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800호, 또 인천 계양에는 12,000호의 공급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이야기할 기회를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건축과 재개발을 뭉뚱그려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건축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26,000여 가구 정도 되는 그 목동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5만 가구 정도로 늘어나죠. 순공급 효과 굉장히 큽니다.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 다 되면은 순공급 효과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한 그 아파트도 재건축 선도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비대위 결성해서 반대하셨어야죠. 그 점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삽니다. 그러면서 가구의 숫자는 표면상 보기에 많아 보이죠. 그게 아파트가 되면서 순공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택 공급의 형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셨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답정너 여론몰이 쇼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집을 팔아치우자마자 보유세 3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17억 근저당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들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이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저희가 7월 말에 그 종합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 수단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온 상황에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의 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이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마치 사금융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건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집까지 파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등기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 때문에 단지 잔금 받는 기간을 좀 늘려주고 그걸 안전책으로 담보 설정을 근저당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게 그 인근 일대에도 유사한 이런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그 단지의 특성 때문인데 그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니 여권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밖에 은행 대출을 못 받도록 대출 규제했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묶어서 수요가 줄어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하락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돈을 이체시켜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이 사금융을 제공하다시피 하면서 집을 파는 것 얼마나 정책 모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호가를 한 푼이라도 양보했습니까? 29억 원 전액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과연 매수인의 사정입니까? 아니죠. 매도인의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일찍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양도를 하면서 그 가치까지 모두 얹어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이게 끝없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부동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국민의힘이 여는 토론회 제목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란 말이죠. 정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상당히 달라서 이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본경선에 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유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송영길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습니다. 제 지역구를 같이 공유하고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어서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고 당선시키고 출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당청이 하나가 돼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만드는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장용민 대변인 오늘 현장 진행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근데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에 8명으로 줄였는데 이 가운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모두 이제 그 친청계 의원들이 컷오프를 통과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대표 후보군 중에 이제 3명을 추리게 될 때 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와 관련한 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를테면 선전이 기대됐던 고민정 후보도 있었고 저희 또 김보미 신인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원 14명의 출마자 중에 뭐 기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진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한 만큼 표가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5대 3으로 언론에선 진단하듯이 이른바 이 친석계 그리고 이른바 친청계로 5대 3 구도여서 3명의 또 이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본
본선행 티켓을 다 가져갔다는 게 또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당대표는 뭐 워낙 예상했던 결과라.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이 과연 이제 지금 추려진 8명 중에 이제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요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득표를 알기는 어렵지만 예. 외견상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정예 후보를 출전시켜서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고 특히 그중에 또 최민희 의원은 여성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도 여성 우대 조항이 있어서 5등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순위가 승진해서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친청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들고 그다음에 친명계에서는 탈락한 후보 2명이 눈에 띄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를 공유하기도 했고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20대 정민철 후보.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안수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그 토론을 취소했던 이건태 의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나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나 이렇게 TV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 낙선을 했는데 요즘 유권자들의 트렌드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론을 피하면은 아니 도대체 왜 나와서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것을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경선 룰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들 뽑는데. 7대 3으로 저희가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돼 있고 1인 1투표로 치르는 사실상 첫 전당대회여서 과거에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가성의 차이 없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동일하게 표를 좀 행사하게 됩니다. 당원 투표는 두 사람한테 지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적어내는 거죠? 예. 그게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의 이 진영별로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 아닌 전략도 막 공유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게 1인 1투표 당원 주권주의에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온전히 당원들 뜻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또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을 당선시켜 주었던 이 연합, 정치연합, 내란 극복 정치연합 또는 민주진보 정치연합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외연을 중도 보수 쪽으로 좀씩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안전하고 유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길인데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권력이라는 거는 어물전 같아서 어느 정도의 비린내는 있기 마련이라고 아주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이재명 정부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그리고 어물전론 이런 것들을 언급한 유 작가가 오늘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언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 입장에서 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의 일원이죠. 그리고 지금도 친문 진영 나아가서는 친청계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물전에서 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언어이긴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보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내용이 격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 구상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은 코를 싸기고 도망가야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내 몸에 냄새 뱄을까 봐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1세그 친명계가 주도하는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어물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진일보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고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당대회는 더욱더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갈 겁니다. 문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저런 것이 봉합이 되어서 다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심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재건축론, 필패론, 어무전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화가 많이 쌓여서 병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로 오늘 한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예방주사라 해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한다. 장도영 의원도 이제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는 건 일단 정책과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재창출할 때 항상 30대 30 그리고 공고화된 그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걸 구조화된 지지층의 결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유 이재명을 한번 보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인식이 좀 혼용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를테면 유 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 스피커들의 정치적 지형은 정확하게는 온건보수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라는 실용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배출됐을 때 나는 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공세의 수위를 보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난동이라고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과 공세의 방식과 이 사람의 정치적 지형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동지의 언어를 넘어섰다. 이걸 상당성을 좀 벗어났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 내 강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까?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뭐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개혁신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 걸까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단순한 어떤 스피커나 평론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장관을 해봤고 대선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비록 양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정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런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승리한다든가 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남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청구서 내지는 정치적 희망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아마 일종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네요. 개혁신당 입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입당. 이걸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9년 전부터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내일이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단체 폭력 범죄를 이어간 동대문파 등 4개 폭력단체 조직원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습 폭행과 투자 사기 등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잠시 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풍선 장식이 가득한 돌잔치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대열을 맞춥니다. 그 사이로 덩치 큰 하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며 1990년대부터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 조직 동대문파입니다. 조직의 이름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제하고 합숙 생활을 하며 상계동파와 이태원파 등 다른 조직과 연계해 여러 차례 패싸움도 벌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여에 걸쳐 200여 회 이상의 압수 통신영장 집행, CCTV 체증 등을 통해 집단 폭행 등 폭력 범죄 단체 활동이 동일한 조직의 계속적 결합체인 이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4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동대문파의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이 장윤기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의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 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 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특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16일에서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다시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왜 선고 하루 전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을까요?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 중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는 제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의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제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밤에도 시민들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네, 시원한 용천수로 유명한 제주 쇳돌이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밤 11시에 가까워오는 시각인데도 뒤에 시민들이 보입니다. 열대야가 심해서 여전히 밤피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 11시가 다 돼가는 지금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용천수는 수온이 평균 16도 정도로 시원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용천수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어른들도 발을 담그거나 벤치에 앉아 시원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삼양해수욕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운영은 끝났지만 백사장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한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이 깊었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밤 11시가 가까운 지금도 섭씨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저녁에는 폭염특보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제주도는 엄격하게 27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16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도 끝나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더운 밤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쇳돌이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의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가진 한 재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향해 막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본회의 뒤엔 또 다른 재선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곁에 있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이를 말리자 송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란 전쟁 충격이 강타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25만 5천 명,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국가데이터처가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미취업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3년 이상 무직인 것을 비롯해 청년 취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도 다시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취업 여건 악화에다 인구 감소. 여기에 이란 전쟁의 충격까지 겹친 지난 5월 15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최종 학교 졸업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40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취업자는 3만 1,000명 증가한 124만 3천 명, 31%에 이르렀습니다. 미취업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48.6%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19.4%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업 환경인 경력직 선호라든지 그리고 수시 채용 증가 등의 취업 문화 변화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고 진학 준비 역시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 5.7개월로 1.3개월 길어졌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깁니다. 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무원 인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이 줄었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는 22%가 넘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졸업 뒤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 같은 건물 경로당에 있던 5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입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1명이 관리사무소 측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이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지르는 거는 왔다 갔다 내가 감기 한절하고
아버지가 옷이 다 탔더만. 다 타봤어. 다 타가지고. 안심만 있고. 예. 그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가고 가는데도.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 감사해놓은 사람이 경비실에 나가 못 살게 되는 게야. 계속 시비를 걷고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뒷거들을 들고.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와서 그 사람은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하룻밤 부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와버렸잖아. 경찰도 출동을 했었다는 거죠. 걔네가 출동을 했었어요. 경찰은 A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맥 구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매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매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매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매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매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90년 가까이 서울 간성미술관 앞을 지켜오던 청나라 석사자상 한 쌍을 고국인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기증이 양국 문화협력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높이 1.9m, 무게 1.25톤. 묵직하게 기단 위를 지키는 석사자상에서 웅장함과 위엄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컷이 공을 쥐고 암컷이 새끼를 어루만지는 형태의 석사자상은 애군을 맞고 부를 가져오는 상징물로 주로 황족저택인 왕부 문 앞을 지켰습니다. 당초 명나라 유물로 알려졌다가 지난해 중국 국가문물국의 최종 감식 결과 청나라 초기 유물로 확인됐습니다. 명나라 때의 섬세한 조각 솜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청나라 초기의 작품으로 판명했습니다. 1930년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사들인 석사자상은 90년 가까이 간송미술관 앞을 지켰습니다. 간송은 생전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런 유지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리를 좀 찾아주자. 서로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라는 의미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그리고 유물소장처인 간송미술관은 기증식을 열고 유물의 정식 기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中方对韩方这一慷慨大义之举表示高度赞赏和衷心感谢。 동아시아의 문화 발전과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앞으로 간송미술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거친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인 중국 품으로 돌아가는 석사자상. 이번 기증이 정체기에 있던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호입니다.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의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입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5년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적료는 3,500만 유로에 옵션으로 500만 유로가 더해질 수 있어 우리 돈으로 약 6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남자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중동의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조추첨 결과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함께 D조에 배정됐습니다. 축구대표팀에는 배준호와 양민혁, 김지수 등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는 유럽파 9명과 K리거 14명이 포함됐고 와일드카드 3장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뛴 양현준과 엄지성, 이기혁이 합류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문현빈과 이도윤의 홈런포를 앞세워 기아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선발 왕앤청이 7회까지 2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타선에서 문현빈이 3회, 이도윤이 7회 투런포를 터뜨리는 등 안타 10개를 집중시키며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와 기아는 내내 각각 내야수 하주석과 투수 이형범을 맞바꾸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블레인이 첫 홈런을 포함해 3안타 4타점으로 활약한 NC는 LG를 7대5로 물리쳤고 LG는 6년 만에 7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두 삼성은 연장 11회 이재현과 김영웅의 연속 타점을 앞세워 키움에 3대1로 승리했고 SSG는 선발 김민준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롯데를 5대2로 물리쳤습니다. 두산과 KT의 수원 경기는 경기장 사정으로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추첨 실수와 몰수패 선언 등을 YTN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건 주최 측의 거짓말과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근배 고교 축구대회에서 벌어진 황당한 추첨 실수. 16강전 대진 추첨을 할 때 한 팀을 빼놓고 했다가 재추첨을 하면서 배제고와 세종 금산 인산FC 등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결국 두 팀은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기를 지연시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반발을 부른 건 실수 자체보다 후속 조치였습니다. 먼저 주최 측은 2차 추첨 이후 반발이 거세자 다시 3차 투표를 약속하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천시 축구협회장은 부모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한 얘기라고 둘러댔다는 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제천시 축구협회장이라는 사람은 어제 얘기한 거는 그냥 부모님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몰수패를 처리하는 과정은 더 억압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팀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와 대기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몰수패를 선언했습니다. 풀고 하세요. 18강에 오른 팀 지도자들이 모두 서명까지 하며 몰수패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어른들이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 현실. 대회에 출전한 복수의 감독들은 대한축구협회 최종 결정에 따라 현장의 의견이 모두 묵살됐다고 토로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단체장 거리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체육회는 이틀 동안 서면 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 종목 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역시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전국에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장마가 끝이 났지만 내륙에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저녁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에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6도로 밤 사이에 열기가 식지 못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오늘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가 34도, 포항은 38도까지 높게 올라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